방금 소개받은 한국시니어과학예술협회 회장 이충입니다. 오늘 현대고등학교에 와서 과학 강연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현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자연과학과 방법론, 둘째로 우주관의 변천, 천동설과 뒤동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간, 공간 개념과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그리고 은하계와 우주의 팽창, 우주의 탄생, 대폭발 이론, 별의 탄생과 종말, 블랙홀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자연과학과 방법론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잘 관찰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이러한 법칙은 반드시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 현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을 거시적인 세계 현상이라고 해서 야구공의 운동이라든지 천체의 운동 이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원자 세계라든지 이런 미시적 세계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과학은 생명 연구를 하는 생명과학과 물질을 연구하는 우주론이 있겠습니다. 이건 천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것은 거시적인 세계 이론으로다가 설명을 하고, 또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원자 물리학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물 분자에 대한 것입니다. H2O,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 수소 원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러스 전기를 가진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가 있고 전기가 없는 중성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성자를 다시 또 세분해 보게 되면 코크라는 입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밤 하늘에 시골에 가게 되면은 밤에 별을 볼 수가 있는데 북두칠성이라든지 은하계를 갖다가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 내지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별의 집단이 바로 은하계입니다. 은하수는 우리 지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은하수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보게 되면은 성운의 집단, 플레이데스라는 성운의 집단을 보면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수족의 별이 있는데 여기 오리온 성운 같은 걸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찬란한 빛이 띄고 있어요.
우주에는 수백 조의 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질량이 큰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태양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량이 적은 지구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족의 별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것이 우주론입니다. 우주에는 제일 기본이 되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모든 별이 다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주는 법칙이죠. 물체에 작용한 힘 F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준 것이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그럼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무거울수록 아무리 힘을 가하더라도 잘 안 움직이죠. 그냥 가속도가 줄 수밖에 없고. 또 만유 인력의 법칙은 이건 중력 법칙인데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만유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러한 만유 인력이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모든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날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인공위성은 발사한다든지 달나라 갔다 오는 것이라든지 모든 궤도를 설정하는데 이 뉴턴의 법칙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천체를 관측할 때는 망원경을 쓸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윌슨 산에 있는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또 이거는 광학 망원경이지만은 전파 망원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파를 가지고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공위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에다 망원경을 설치해서 우주를 관측합니다. 이 과학위성이라는 것은 우주의 과학 실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1990년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우주에다가 쏘아 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서 전기 동력을 갖다 공급해 주는 것이고 여기 이제 망원경이 있어가지고서 이걸 천체를 관측하면 지상에서 천체를 관측할 때는 날이 맑게 개인 날은 잘 볼 수 있지만은 큰 구름이 껴 있으면 안 보이죠. 하지만 이 인공위성은 이제 구름 한 점 없는 우주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모든 별을 잘 정확하게 관측할 수가 있어요. 우주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말하자면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행성 별들이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이죠. 이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다가 프토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우주 모형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지구 주위에 달, 수성, 금성 모든 항성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천동설은
인간 중심의 우주관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교회에서 1300년간 이것을 갖다 믿는 그런 우주관이었어요.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지동설이 나오게 됐죠. 그 천동설은 가톨릭교회에서 믿기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좀 이단으로 판별했어요.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천체물리학자가 태양을 주위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이 사람이 또 신부이기 때문에 익명으로 다 이거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독일의 천체물리학자 케플라는 사람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이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동설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 이제 확고하게 뒷받침해 준 것이 이태리의 가릴레오였죠. 이 사람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서 목성을 관측해 보니까 목성 주위에 4개 위성이 도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주위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성 주위에도 이런 위성이 있고, 그러니까 태양 주위로 지구는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하니까는 이제 가톨릭 교회의 중앙청에 불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사퇴 연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실증 과학의 시조죠. 이 목성이면은 가릴레오가 발견한 망원경을 발견하는 것은 1, 2, 3, 4 4개의 위성이에요. 이제 가릴레오 위성이에요. 현대 과학에서는 28개의 위성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별의 시스템이 태양계니까 태양 주위에는 제일 가까운 별이 수성이고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9개 행성이 있는데 여기 명왕성은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태양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4개 행성으로 밝혀져서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공간 개념과 우주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절대적이다. 또 베트레마스는 마찬가지로 우주가 일어난다. 뉴턴은 그 시간은 절대적이고 공간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905년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이 다 상대적이고 무한히 양석적이다. 우주를 설명할 때는 타임, 스페이스, 시간, 공간으로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경제로 표현했어요. 동양사상에서 지부, 집주, 때주 이렇게 있어서 우주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간, 시간으로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뉴턴의 역학에서 이 고전 상대론을 갖다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좌표계가 지금 X, Y, Z 이렇게 5 좌표계가 있고 또 하나의 좌표계는 물체가 있을 때, 증량한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O-가는 좌표계가 X-Y-Z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의 위치는 여기는 이 좌표계에서는 X-Y-Z-고 이 좌표계에서는 X-Y-Z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뉴턴의 방정식이 이 성립하는 그런 좌표계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한성계라고 하는데 그런 좌표계 O에 대해서 등속도로 X방향으로다가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X방향으로 속도 V로다가 움직였다. 그러면 X좌표는 X 좌표에다가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이동 걸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t일 때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
y, z 시간은 다 똑같고, 그래서 점의 좌표는 O''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을 갖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좌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시간은 좌표에 관계없이 다 똑같죠.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한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는 또 관성계. 이게 시간인지 상대성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개발이 됐습니다. 한 기준계가 다른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을 할 때의 문제를 갖다가 다룬 거예요. 수상 이론에서는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두 기준계에 있어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진공에서의 광속도는 어떠한 기준계에서도 일정 불분하다. 광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서 이론을 전개해 보니까 이제 한 좌표계가 오개가 있고 다른 좌표가 또 속도 V로다가 좀 운동하는 그런 등속 운동하는 좌표가 있을 때 좌표 변화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X-는 이렇게 되고 Y, Z, 시간 T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의 좌표가 바로 다른 시간에도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이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이 X-5개하고 5-개에서의 좌표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도 역시 또 이렇게 달라지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물리학을 배우면서 공식 풀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시간과 공간 좌표는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기준계에서 달라짐으로써 상대적이다. 이때 시간 공간 개념의 혁명이 일어났죠. 3차원 공간에다가 1차원 시간을 더해서 4차원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광속도의 자성을 곱해주게 되면 바로 이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광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게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오늘날 원자탄, 수소탄, 네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관찰자에 대해서 다 똑같이 관찰할 수 있으면 그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서 어떤 여학생이 타고 갈 때 그 앞에 60cm 되는 파병이 이렇게 하나 탁상에 놓여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기차가 빨리 움직여더라도 이쪽 좌표계가 XYZ는 이 좌표계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항상 파병은 60cm 거리에 떨어져 정지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승강장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이 사람은 기차가 이렇게 와서 자기 앞을 지나가지고 지나간다. 그러면 파병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보이다가선 지나가 버리죠. 사라져서 안 보인다. 이 관찰자는 지금 X-Y-Z-T-는 좌표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자의 어떤 좌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관측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또 물체는 광속도보다 빠르게 운동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것이 광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게 되면 이 질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량이 커지게 되면 속도를 더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광속도 이상을 갈 수가 없고. 근데 앞에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중력 같은 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장 이론은 이게 가속 운동을 할 때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력장 이론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제 포함해 가지고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바로 현대 우주론을 탄생하게 한 그런 기본이 된 거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우주가 탄생해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탄생을 하고 블랙홀이 생기고 중력과 시간, 공간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이렇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지구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그 주위의 시간 공간은 이와 같이 휘게 돼요. 이게 시간 공간을 갖다가서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뉴턴은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게 되면 바로 잡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량이 있음으로써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이런 휘어지게 돼서 질량이 큰데 다른 질량이 있는 것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속도가 너무 크면은 빠져나가게 되고 적정한 속도가 되면은 이 중력이 수영 운동에서 배경 운동을 합니다. 전체의 중력은 시공을 휘게한다. 이런 정도는 또 상대성 이론에서 가게 되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을 갖다가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별에서 오는 빛이 있을 적에 태양 부근을 지나게 되면 좀 휘어가지고서 지구에 돌아가서 여기서 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이런 겉보기 위치에 있는 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제로 실험으로 해가지고서 영국의 에딩턴이 일식 실험을 해가지고서 이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1915년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중력이 크게 되면은 시간을 갖다 느리게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시계하고 우주선에 있는 시계를 볼 때 지상에 있는 시계가 더 중력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건 느리게 가고 우주선에 있는 시계는 좀 빠르게 갑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 뭐 몇만 분의 1초 이렇게 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은하계와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설명을 위해서 우주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거리를 갖다가 빛이 1년 동안 진행한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서 9.5조 킬로미터인데 이것을 단위로 씁니다. 광속도는 C라고 표시해가지고 약 30만 킬로미터 일체 동안의 지구 적도 주위를 구간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어느냐? 100억 년, 100년 동안은 빛이 가는 거리가 우리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광분이에요. 이 빛의 속도로다가 할 때 8분이면 할 수가 있다.
이건 250만 년 광년 거리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은하계는 수만 개의 태양계가 구성해 항성 집단이 있고 10억 내지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약 1000조 개의 은하계가 존재합니다. 은하계 종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선형 중심축을 갖다가 축들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도는 은하계 있고, 이건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 옆에서 측면에서 본 나선형 은하계고, 타원형 은하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나선형 은하계에 따라서 그런 얘기고, 이것도 나선형 은하계 측면 사진이고, 이게 이제 타원형 은하계고, 지구가 지금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은하계 축이고 위에 태양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은하계.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태양도 또 움직이고 있고 은하계도 회전하는 등 우주 속의 모든 천체가 다 움직이고 있다. 즉 정적인 우주는 불가능하고 현대 우주론에서는 공적인 변화한 우주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 방정식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정적인 우주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달을 생각했을 때 달이 어느 순간에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면 딱 멈췄다. 움직이지 않고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색. 그게 이제 딱 서는 순간에 달에 지구를 향해서 자유낙하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지구에 충돌해 버려요. 말하자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운동하지 않고 멈추면 그것이 다 충돌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주의 팽창을 갖다가선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현대물리학에서 은하계 변에서 오는 빛을 이제 도플라 효과를 가지고서 관측을 해서 은하계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미국 천문학자 허블이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해 보니까는 은하계가 많은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는 가까이 있는 은하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점점 공풍전처럼 팽창하고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윌슨 산에 천문대고 여기에서 이제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은하계에서 이건 지구고 은하계에서 오는 별빛을 받아가지고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은하계 주위에는 수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소에 이런 흡수선이 나타나요. 태양에서 프랑크푸르트선이라고 흑색선이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흑색선이 나타나요. 만약에 이것이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이게 멀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빛은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말하자면 감소하는 거죠. 진동수가. 가까이 오는 빛은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건 적색 편이다.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이 음파에서도 관측을 할 수 있죠. 기사정거장에 이렇게 플랫폼에 서 있을 때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들어와 접근해서 와요. 멀리서 오는 기차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점점 고음의 소리가 높아지죠. 진동수가 많아진다는. 그러면서 이제 멀어지면은 이제 소리가 저음이 돼요. 그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플러 효과가 적용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도플러 효과를 관측함으로써 허블이 우주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갖다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허블이 우주 팽창을 확인한 후에 이게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면은 이게 줄어들려면은 시간을 거꾸로 해서 타임머신 가지고 올라가 봐요. 맨 마지막에는 줄어들어 가지고선 이 한 점과 같은 티끌만한 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미국 물리학자인데 대폭발 이론을 제청했어요. 지금부터 한 150억 년 전에 무한히 작고 무한히 초고온이고 뜨겁고 초고밀도의 티끌만한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계속해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전기 우주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대폭발 이론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험으로도 이제 증명이 됐어요. 이론이. 그래서 우주 창조의 정설을 두고 있습니다. 대폭발이 하는 한 점에서부터 지금 대폭발하는 것을 따라서 보여주는 사진이고, 대폭발이 일어난 후에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느냐. 대폭발이 일어나고서 3초가 지났을 때, 그리고 3분이 지났을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저인자 이런 수소의 원자 핵 같은 것이 생겼고요. 근데 50만 년이 지났을 때는 수소 이런 양성자, 중성자, 저인자가 결합해가지고 수소 원자를 만들고 또 그것이 헤리움 원자를 만들고, 근데 10억 년이 지났을 때는 별하고 이제 원시 은하계가 생기고 150만 년 지난 즈음에는 현재 은하계가 되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가 이 대폭발을 해서 이렇게 한 점에서부터 팽창을 해가지고서 현재 우주가 됐으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만 년 전에 그 어떠한 동물이 살았다 하는 것을 화석을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런 마찬가지로 대폭발이 일어났으면 그거에 대한 화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폭발의 흔적을 그 증거로 다 내세우는 것이 바로 뜨거웠던 그 거대한 우주가 마이크로파로 변해가지고서 우주 배경 복사, 화강으로다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펜지아스와 윌슨이 실험을 통해서 이건 발견을 했어요. 또 미국의 그 코비 위성, 이런 코비 위성을 가지고서 우주 배경 복사 갖다가 관측을 해보니까 모든 방향에서 다 이 복사선을 관측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서 이것이 균일하게 수소 원자 구름이 분포가 됐으면 오늘 같은 갤럭시, 은하계를 볼 수가 없을 텐데, 은하계가 있는 것은 물질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이고 은하계가 없는 것은 빈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밀도가 이제 다른 크고 적은 것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갖다가선 분포망원경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컴퓨터로도 합성한 우주 배경 복사 모양인데, 분홍색이 맞으면 뜨거운 부분이면은 차가운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불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양을 갖게 됐어요. 그럼 별의 탄생은 어떻게
되고, 그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나 모든 생물은 탄생하고 나서 또 최종 생명이 끝나게 되면 어떤 수명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별도 탄생하게 되면 다시 어느 기간 동안 별 존재하다가서 소멸이 되고요. 우주 공간의 물질은 80%가 수소고 20%가 헬륨 기체가 되어 있습니다. 별의 탄생은 대폭발 후에 100만 년이 경과했을 때 수소 기체의 구름이 있게 있으면 그것이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듭니다. 중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 때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별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정된 별이라는 것은 태양 같은 거는 50억 년 전에 생성이 됐는데 태양 내부에서는 중수소가 결합해가지고 이러한 헬륨으로 바뀌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라는 그런 힘이 있고 또 핵융합으로 기체가 팽창하려는 그런 압력이 있는데 이것이 비기면서 태양과 안정된 별이 됩니다. 은하계 근처에 성운 속에서 별이 탄생하게 돼요. 수소기체가 있지만 수소기체의 큰 자체 중력으로 인해서 수축이 되면서 핵융합 반응이 생기고 이때 이제 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별이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은 핵연료가 다 소진되었을 때 핵연료가 다 없어지게 되면은 자체 중력에 의해서 이게 수축해가지고 어느 한계점에 수축을 멈추고 이것이 백색 난쟁이 별이나 또는 중성자 별을 만들고 또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큰 경우에는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면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을 만들고 별의 폭발을 해요. 그래서 별의 외부는 태양빛이 몇만 배 밝은 초신성을 부르는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슈퍼노바라고 우리나라 2조 3조 때에도 슈퍼노바 객성이 걸려서 손님별이 나타나서 몇 달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번 에타 카리네라는 그런 별이 중수소가 소진되면서 폭발을 해가지고서 이때 밝은 부분은 천성이 되는데 이 폭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거대한 물질의 전체에 태양의 수억 배에 해당하는 그 거대한 질량을 가진 고밀도에 모든 물체를 갖다서 다 흡수하고 또 빛까지도 흡수하는 그런 대상을 갖다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양도고 실제로 그 블랙홀을 관측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물질과 빛까지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초고밀도 초중량을 가진 대상을 얘기하는데 최초 실험적으로 발견된 블랙홀은 작년에 지구에서부터 5,500만 년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계에서 이런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블랙홀은 여기 까만 중심부가 이게 블랙홀이고
블랙홀은 까맣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 이제 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밝은 부분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주변에 있는 기체, 수소라든지 휘리움 기체들이 공기를 빨려 들어갈 때 이것이 밝게 이제 빛나는 그런 불꽃이 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최초 발견된 블랙홀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까지 빨아들이는 강력한 중력 탓에 인류 역사상 블랙홀을 눈으로 본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상만으로 그려오던 블랙홀의 실체가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수년에 걸쳐 전 세계 수백 명의 천문학자가 노력한 결과인데 우주 형성의 비밀을 밝혀낼 이번 성과에 과학계는 그야말로 흥분에 빠졌습니다. 블랙홀의 모습 정하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7의 중심부, 도넛 모양의 노란 빛 가운데 검은 원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 질량의 65억 배의 무게, 지름 160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블랙홀입니다. 국제 연구진이 이론으로 추정만 해온 블랙홀의 실제 모습과 크기, 무게를 실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nd this is the strongest evidence that we have to date for the existence of black holes. And it is also consistent, the shape of this shadow, to the precision of our measurements with Einstein's predictions. 빛마저 빨아들이는 강한 중력 탓에 인류는 그동안 블랙홀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촬영 역시 블랙홀 본체가 아니라 경계면인 사건의 지평선 주위에 맴도는 빛을 통해 블랙홀의 윤곽을 관측한 겁니다. 사상 첫 블랙홀 관측을 위해 세계 각지의 전파 망원경 8대를 연결해 지구 크기 규모의 거대 가상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허블 천체 망원경보다 1000배 이상의 해상도를 확보한 셈입니다. And we now have an entirely new way of studying general relativity and black holes that we never had before. And as with all great discoveries, this is just the beginning. 우리 과학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 200여 명의 천문학자가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7개 국가에서 동시 생중계로 발표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100여 년 만에 입증하면서 우주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여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16만 광년 거리 떨어진 마젤란 상원석의 초신성이에요. 초신성 폭발하는 장면이 이것을 갖다 초신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꿈과 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파악해서 하고 싶은 분야를 택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취직이나 돈 많이 버는 것 등은 별개 문제고 어느 분야에든지 최선을 다할 때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명은 왼쪽에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지휘자죠. 정명이. 박인비는 이제 골프로 나와선 세계 대표가 됐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해가지고 자기 컴퓨터 개인 회사를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학부가 되고 봉사 기부 활동도 많이 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갖다가 하고 싶은 일을 택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지 호기심 있는 사람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과학 분야를 택해서 하면 되겠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DNA 구조 같은 거, 낯선 왓슨이 노벨상 받았는데 그런 일선 구조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생명과학 이런 거 하면 되겠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분야에 소질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미래 국가경영의 꿈인 과학 이공계 분야를 국가 산업의 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 나노기술 분야, 바이오기술 분야, 우주 기술 분야, 아주 환경기술 분야 등을 특화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년이여 꿈과 비전을 가져라. 모든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 과학자가 되든지 또 훌륭한 자기 성취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꿈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여기서 always be ambitious. 그러니까 내가 선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종하세요.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으로 전문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서 질문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